네, 2023년 10월 9일 이정훈입니다.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으로 봐야 되죠. 이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관점은 그것이었습니다. 하나하나 제가 짚히는 대로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국가정보원하고 우리 국군정보사령부, 대북 휴민트, 대중 휴민트 전력 복원했느냐 꼭 봐야 됩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하고 짝짝꿍하면서 휴민트 세력을 다 없애버렸죠. 휴민트 복원해야 됩니다. 휴민트의 실패가 이스라엘 모사드, 신베트, 아만에서 발견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외교부가 중국과 러시아를 향해서 지난번 윤 대통령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랬는데, 그 관점에서 북한이 대북 제재를 어겼을 때 그걸 처벌하지 않는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강력한 공세적 외교를 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이 발견되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창설했나요? 드론 사령부, 그 다음에 내년에 창설한다는 전략사령부, 이 두 부대를 어떻게 운영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해요. 우리 군에서,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가 하나 그 문제인데, 무슨 일만 생기면 무슨 기구를 만들어서 대책 세웠다고 끝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드론하고 전략사령부를 어떻게 유기적으로 할지, 그 다음에 제가 누차례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삼축체계 하는데, 북한이 미사일을 쏘려고 할 때 우리가 선제 타격할 수 있느냐? 못하죠. 그러니까 걔네가 쏜 걸로 막아야 되는데 KAMD가 완벽하지가 않다. 그래서 미국의 MD에 참여하거나 우리 AD들을 MD총으로 만들어서 KAMD를 강화해라 라고 요구했었는데, 이번에 하마스의 경국 공격을 보니까 아이언돔, 제대로 된 아이언돔 필요성이 다시 올라갑니다. 한국형 아이언돔을 하나하고 LIG에서는 LAMD라고 이름 지어서 이렇게 하겠다고 내놓은 게 있는데, 이 LAMD는 어떻게 할 건지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보니까 북경 주재, 중국 주재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공개적으로 중국한테 요구를 해요. 뭐냐? 하마스가 기습한 거에 대해서 중국이 비난해달라 이겁니다. 아주 트위터에 띄워놓고 대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의 입장하고 미국하고 미국이 과거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그때는 팔레스타인을 대표하는 기구가 PLO였죠.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두 대표를 모아놓고 합의를 한 게 팔레스타인 사람들만 따로 사는 지역을 만들자. 그래서 요르단강 서안하고 가자 지구에 살게 하고 자치권을 주자. 이스라엘 내에 있지만 자치권을 주자.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글로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지역이 장차 독립국가가 되게 하자. 뭐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두 국가 해법을 제시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이 상태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이 독립해 나가고 이스라엘과 사이가 좋으면 좋은데, 계속 특히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가 점령하면서 피에로는 날아가 버렸죠.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걸 이스라엘은 이제 테러라고 보는 거고, 테러니까 이건 때려잡는다. 몇 번 당하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은 두 개 국가로 완전히 분리해라. 이런 입장이라서 이 테러 문제에 신경을 안 쓰고 일부러 그러는 거죠. 근데 중국도 지금 문제가 위구르하고 티베트 독립 세력들이 반중 테러를 합니다. 그럴 때는 반테러를 주장하거든. 그런데 하마스에 대해서는 테러가 아니고 이건 두 국가 문제로 풀어야 된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이 모순이죠. 그걸 공격적으로 지금 규탄하면서 니네 해법이 뭐니? 묻고 있어요. 대만은 상대적으로 친이스라엘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린가 하면은, 중국이 지금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대해서 의견 일치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가 거부권 가진 두 나라가 이제 빌미 돌리니까 그러는데, 그런 나라에 대해서 비율을 맞춰가면서 풀어갈 것이냐, 햇볕 정책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문제인데, 공격적으로 해야죠. 비 맞춰갖고는 안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걸 참고해서 대북한 문제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로서 합의를 해놓고도 이행 안 하는 거는 공격적으로 외교해야 된다, 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는데, 이번에 하마스가 먼저 공격하고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이제 반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 두 세력이 이란과 합의해서 공격을 했다라는 보도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어요. 레바논의 수도가 베이루트죠. 베이루트가 항상 시끄럽습니다. 베이루트에서 몇 년 전에 대규모 폭발이 있었죠. 엄청난 폭발이 있었죠. 그러한 베이루트에서 10월 2일부터 이란 혁명수비대, 이란에는 두 가지의 군이 있어요. 혁명수비대가 있고 이란 군이 있어요. 원래 한 나라에는 한 개의 군이 있어야 됩니다. 두 개의 군이 있으면 싸웁니다. 지금 대한민국에도 검찰이 두 개 있으면 싸우죠.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라는 검찰하고 기존 검찰 두 개를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 아직 정리를 못해서 약간 다툼이 있는데, 이란에서는 혁명수비대가 우월하고 이란 군은 취약해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다시 말하면 뭔가 하면 옛날 독일에서 히틀러가 권력을 잡았을 때 나치가 당이잖아요. 정장이잖아요. 나치의 친위대라고 하는 나치 직속의 군부대가 있고, 물론 거기에는 중부장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실세고, 그 다음에 독일 군이 있는 거죠. 독일 군은 전쟁을 했고. 근데 이것이 두 개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그걸 도로 합치는 게 공산주의 국가죠. 그래서 중국이나 북한 이런 나라의 공산군은 그들 공산당의 군대이면서 그들 공산국가의 군 두 개를 겸하고 있습니다. 근데 공산당의 군은 그 중에서도 정치군인이라 그래서 총정치국 인민군 같은 경우에는 당 소속에서 직접 관장하는 군부 조직이 총정치국인데, 총정치국이 총참모부를 지배하는 그런 구조죠. 어떻게 보면은 당의 군인이 국가의 군인을 지배하는 구조인데, 이란이 그렇습니다. 이란이 그 회교혁명을 하면서, 회교 쿠데타를 하면서 회교대 중심으로 혁명 수비대를 만들고, 그게 진짜 센 군인이고 실적인 군대고, 그것이 이란 군을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 장교들이 베이루트에 가서 하마스가 이런 식으로 공격하자 이렇게 하는 것을 서로 논의해서 승인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도 참석했고, 헤즈볼라는 오랫동안 이란이 지원해 왔으니까 시리아에도 오지 않았겠나 싶은데, 이렇게 이제 이란이 뒷배라는 얘기죠. 그래서 작전 계획은 지금 보니까 이제 저도 대충 알겠어요. 이 아이언돔은 미사일은 높이 올라갔다가 멀리 날라오니까 이건 사드에서 높은 고도에서 맞추거나 80km 정도, 그 다음에 20km쯤 내려오게 되면 10km쯤에서 패트리어트 팩3나 천궁2로 맞추죠. 근데 이 탄은 한 몇 킬로로 날아가, 10km쯤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높이 날아오는 거는, 사드 같은 건 그것도 높이 올라가니까 넓은 지역을 방어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사드 같은 경우는 성주에 있는데, 서울은 방어 못하지만 한반도야 우리 남쪽에 한 반 정도는 방어합니다. 제가 거듭해서 평택이나 이쪽에 하나 더 있어야 서울이 안전하다고 얘기하는데, 두 개의 포대가 있으면 일단은 막을 수 있죠. 그러나 미사일이 너무 많이 날라와가지고 이 기지에서 쏠 수 있는 미사일, 대응 미사일 용량을 넘어가면 그때는 무용지물이 되지만, 어쨌든 두 개는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천궁2하고 팩3를 배치하고 있는데, 이거는 10km쯤 올라가니까 지상으로 내리면 한 80km 날아가겠죠. 80km 벗어난 범위 내에서는 못 맞추는 거예요. 50km쯤 보시면 더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요 도시, 주요 군사시설이 있는 데만 방어를 하고, 논밭이 있거나 이런 데는 다 비워두고 있는 거죠. 그럼 아이언돔은 몇십 킬로 날아가는 포탄을 잡는 거다 보니까 더 사거리가 짧죠. 그래서 국지방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도 낮으니까 LAMD, 낮은 고도의 방어무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지금 과거에 이제 가자 지구에서 오는 위협을 막기 위해서 자기네가 판단해 보니까 그쪽 군사시설이 10군데가 있기 때문에 10개의 포대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그 돈이 안 나오니까 몇 개 포대를 만들어서 정보 활동을 해서 이쪽으로 도발할 것 같다 그러면 이쪽으로 포대를 옮기고 이렇게 기동 배치를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10개를 충분히 배치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마스가 어떻게 공격을 했는가 하면, 그러한 이스라엘 기지 아이언돔이 있는 데를 때린 게 아니라, 아이언돔 기지 사이에 이스라엘 정착촌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군사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들이 왜 키부츠인가 뭔가에서 농사를 공동으로 짓고 살잖아요. 그런 마을들을 때린 겁니다. 거기는 아이언돔이 방어해 줄 수가 없죠.
그들이 갖고 있는 데이비드 슬링이라고 하는 팩3급 미사일도 거기는 사정거리, 방어거리 바깥이고, 또 에로3라고 하는 요격 미사일 사드급은 뭐 아예 쏠 수도 없고 너무 낮게 날았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빈 공간을 때린 겁니다. 저도 이게 왜 아이언돔이 무력화됐지 그랬더니 워낙 많이 쏜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아이언돔이 커버하지 않는 지역, 민간인 지역을 때렸습니다. 이게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맞다면 이란 혁명수비대하고 헤즈볼라하고 그 다음에 하마스가 이렇게 해보자 작전 계획을 짰고 그게 좋겠다 합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작전 한 날이 유대교 무슨 기념일이었다며요. 자기네 경전을 읽는 날. 그런 기념일이라서 새벽에 그 사람들도 축제, 농사 짓는 사람들이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축제 때 노는 것도 일인데 거길 급습해서 음악 축제 할 때 몇백 명을 죽였다. 속수무책이 된 거죠. 우리도 전방에 가보면은 판문점에도 무슨 자유촌, 무슨 이렇게 해서 마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만큼 그렇게 허술하지는 않다고 보지만, 그리고 또 이제 민통선 안에 들어가서 농사 짓는 사람들도 있고, 민통선 안에 저도 수차례 가봤지만, 거기 가면 이제 닭 키우는 분들도 있어요, 농사 짓고. 그런 마을들을 때리면 여지없이 당하죠. 우리 그 인근에 있는 군부대는 스스로 방어를 하지만 그쪽은 방어가 취약하죠. 이런 걸 때린 겁니다. 그런 걸 때리면 거기를 이제 로켓으로 쏴댔고, 그 다음에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고 들어가서 점령을 했고, 그 다음에 방벽을 불도저로 허물고, 철제로 된 방벽을 허물고 트럭을 타고 들어가서 사람들을 납치해 온 것.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한 걸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그들이 많이 쏜 미사일이, 로켓이, 제가 이제 그라드라고 표현했는데, 이 그라드라는 이름을 참 익숙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라드보다는 이게 더 쉬울 거예요. 카츄샤 로켓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카츄샤는 원래 러시아군이 불렀던, 소련군이 불렀던 군가죠. 1938년도에 소련에서 작곡가가 있고 작사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조선 사람 정율성이가 중국군에 가서 군가 지어준 게 이제 히트가 쳐서 인민해방군가가 된 것처럼, 이 카츄샤도 처음에는 누가 지었는데 이게 사가예요. 군대 간 사람은 사가라는 거 알죠? 정식 군가 말고. 근데 이게 부르다가 38년도에서부터 이제 이게 인기를 끌었는데 39년도에 2차 대전이 일어나고 41년도 6월 달에 독일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그때 이 노래, 소련 병사들이 많이 전장에서 죽을 때 자기 고향에 있는 처녀를 그리워하면서 불렀던 노래가 카츄샤 이겁니다. 그래서 카츄샤 노래가 확 전 세계로 퍼졌죠. 그래서 카츄샤가 굉장히 공산국가에서는 유명한 군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제 다연장 로켓을 소련이 만들었는데 그 로켓 시리즈를 전부 다 카츄샤 로켓이라 그래요. 카츄샤 로켓 중에서 이제 카츄샤 로켓이 이제 발사하는 로켓탄의 구경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제일 유명한 게 122mm, 그게 그라드입니다. 그라드. 카츄샤 중에 그라드입니다. 이 그라드 로켓을 각 나라로 퍼져가지고 각 나라가 중국도 생산하고 북한도 생산하고 이란도 생산하고 뭐 다 그렇게 돼버렸어요. 확산이 돼버렸죠. 지금 북한은 그라드급 122mm를 전방에 굉장히 많이 배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마스하고 헤즈볼라가 쏜 게 로켓탄인 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카츄샤 중에서 제가 그라드라고 봤는데 그라드인지 아니면 더 작은 건지 이란에서 만든 건지 북한산인지 두고 봐야 돼요. 어디서 수입해? 그냥 이제 부품으로 해서 갖고 와서 쏜 것 같아요. 특히 하마스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군은 지금 122mm 방사포를 많이 갖고 있는데 지금 이걸 쏘게 되면 우리 전방에 있는 이쪽부터 이제 17사단, 해병 2사단 빼면 1사단, 5사단 쭉 전방부터 해서 21사단까지 가는데 그 친구들은 진지에 들어가면 될 겁니다. 초탄은 그냥 다 맞을 거고. 연평대 때도 보게 되면 처음 첫 사격에서 우리 해병대원들하고 민간인들이 희생되잖아요. 그 다음에 방공에 들어가면 좀 괜찮지만. 그러니까 군인들은 자기네 진지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민간인들은 들어갈 지금 물론 방공호가 있지만 늦으면은 사고가 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 우리 전방부대도 그렇고
그 방어를 하려면 북한의 122mm 방사포 등을 대응을 하려면 걔네 쏜다는 걸 알고 우리가 먼저 때리면 되는데 그 결심을 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LAMD, 한국형 KAMD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라 그래도 안 산다고 하다가 이제 다급해지니까 하게 됐죠. 한다 그랬는데 그 29년도에 개발한다는데 29년도에 개발하는 게 이스라엘이 2010년에 개발해서 뭐 요격률 60%대 그때 개발한 그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이 지금 공동으로 자기네 거 몇 개 사주면 공동으로 개발해서 기술을 빨리 가져가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전투기 만드는 것도 T-50 때도 미국 걸 기술을 받아서 했고 지금 KF-21도 미국 록히드 마틴 기술을 토대로 하잖아요. 그래야 빠르지. 국제 개발을 하면 늦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과 같이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ADD가 독자적으로 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ADD가 개발도 안 해. 기업체에 나눠줘. 자기는 이 사업 그러니까 지금 하나하고 LIG에서 LAMD 하겠다고 지난번 아덱스에서 내놨었죠. 이번에 아덱스 10월 달에 하면 또 내놓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LAMD를 어떤 식으로 빨리 만들어서 전방 부대에도 다 해주고 또 민간인 지역도 해줘야 이 돈이 좀 많이 들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단 피해가 없어야만 그다음에 우리 주도권을 쥡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민간 지역이 지금 완전히 얻어 터져가지고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네타냐후도 지금 자기가 어떤 정치적 위기에 빠졌던 것과 관계없이 피해 보복을 안 하면은 정치적으로 안 됩니다. 이 전쟁이 커지는 겁니다. 완벽하게 이번에 그들이 아이언돔으로 막아냈다면 민간인 지역에도 충분히 아이언돔 배치해서 막아냈다면 여유 있게 짜식 까불어 하면서 코너에 몰 텐데 지금 저쪽은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민간인 지역 들어와서 상당수의 사람을 죽이고 납치해 갔어요. 패러글라이딩으로 들어오고 트럭 타고 들어오고 뭐 또 거기다 로켓을 쏴버렸고 그쪽은 이겼다고 하고 이쪽은 피해보고 하니까 전쟁이 커집니다. 지금 우리도 인민군이 122mm 그라드 또 장사정포를 쐈을 때 우리 군도 연평도 포격 때 희생이 된 것처럼 민간이 희생되면 우리도 낭패해졌죠. 그러니까 저는 이스라엘과 아이언돔 공동 개발하는 문제를 빨리 추진하는 게 낫다. 그리고 그거를 전방에 있는 20개 사단의 배치를 좀 하자. 그리고 민간인 시설도 보호하는 쪽으로 하자. 그 다음에 청와대 등 주요 시설도 후방에 것도 보호를 하자. 그렇게 해놓고 이제 천공 시리즈로 KAMD를 미군 사드하고 같이 구축해 가면은 좀 그래도 안전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북한이 뭔 짓 하든 그걸 막아놓은 다음에 우리가 KMPR로 작살을 내든 킬체온 작살을 내든 그건 이제 하기 편하지 않습니까? 그런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아까 제목에서 드론 사령부를 지금 만들었고 전략 사령부를 내년에 만든다고 하는데 드론이 날아오는 걸 막아야죠. 근데 드론을 막는 것이 아까 말한 대로 아이언돔이면 돼요. 난 드론 사령부가 과연 필요한지 지금 좀 헷갈려. 드론은 각군이 각자 쓰는 게 나아요. 육군에서는 자기네 앞에 적을 보는 게 필요하니까 드론하고 오는 드론을 막기 위해서는 LAMD로 막고 요거는 육군 자체 사단 내에 LAMD 부대가 있으면서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도 맞고 포탄도 맞고 그 다음에 무인기도 맞고 북한 무인기 그 다음에 우리 무인기를 집어넣는 부대를 그 부대에 하나에 배속시켜 놓으면 되는 거죠. 이거를 별도로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6기공 다 묶어 놓으면은 이거 뭐지? 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육군 중심으로 드론이 뚫리니까 저걸 덜렁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부대 전략사령부를 만들겠다 그랬어요. 전략사령부는 제가 보기에는 킬체인 하는 부대하고 그 다음에 KAMD 부대를 묶어서 할 걸로 보이는데 미사일 방어사령부하고 미사일 전략사령부를 묶어서 미방사 두 개 묶어서 공군하고 육군을 묶어서 하는 거죠. 근데 이 중에 핵심은 제가 보기엔 KAMD예요. 방어예요. 방어만 하고 나면 그냥 킬체인 때리는 건 큰 문제 없어요. 근데 이 전략사령부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냥 우리 핵무기는 쓰자는 부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핵은 없지 않습니까? 현무 미사일을 갖고 있는데 KAMD로 막아놓는다면 현무 4로 때리든 5 때리든 2로 때리든 에이타킴스로 때리든 KTSS로 때리든 공군의 F-35B로 A로 때리든 F-15, F-16 때리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러한 세력들이 각군의 주요 세력인데 그걸 다 가져가면 어떻게 할 거냐. 전략사 문제에서 다시 고민했으면 좋겠고 KAMD가 우선이다. 그리고 LAMD를 해라. 그리고 이번에 이제
하마스가 한 작전이 알 아크샤 스톰, 일부 보도에는 플러드, 조금 헷갈려요. 그 팔레스타인 용어라서 그런가? 폭풍이 스톰이고 홍수는 플러드인데 둘이 뉘앙스는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알 아크샤 작전인데 알 아크샤가 저가 뭔지 몰랐는데 이제 좀 알겠습니다. 제가 이스라엘을 2번 갔다 그랬고 예루살렘도 2번 갔습니다. 저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잘 모르는데 거기 갔을 때 유대교 구역으로 들어가서 통곡의 벽을 2번 갔었습니다. 그 통곡의 벽이 한쪽은 이슬람이 쓰고 한쪽은 유대교가 쓰고 또 한쪽은 뭐가 쓰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 가서 보니까 지하에 가니까 그리스 종교의 사람들도 오고 유대교 사람, 기독교 막 와 서 있는 게 살벌한 기억이 나는데 이 알 아크샤 자원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 무슬림 구역입니다. 이 알 아크샤 자원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 모하메드가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갔다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지금 기독교의 성지면서 유대교의 성지면서 무슬림의 성지가 다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통곡의 벽에 갔을 때 보면 이스라엘 1개 소대 정도가 이렇게 자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그냥 총을 바닥에 놓고 지켜보고 있어요. 관광객들은.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알 아크샤 작전을, 아크샤 폭풍 작전을 했다는 거는 유대인들을 쓸어버리겠다는 거죠. 지금 이 예루살렘은 동남아 제국이 무슬림 세력한테 뺏겼다가 칼리파 왕조한테 뺏겼죠. 그러다가 십자군 전쟁할 때 뺏었다가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은 지역에 있던 게 기독교, 유대교 성전이었다가 이슬람 성전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제 영국에 의해서 건국이 되면서 여기를 차지했고 그래서 예루살렘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유대인 땅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인정해 주겠다라고 발표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은 안보시설 중요한 거는 안보장관, 국방부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에 있고 나머지 부처는 텔아비브에 있고 이렇게 쪼개져 있는 나라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민한 데가 이 알 아크샤 사원인데 그런 작전 이름을 붙여서 했다는 거는 하마스도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겠다는 거죠. 네, 그런 겁니다. 지금 제가 아까 서두에서 우리 국정원과 정보사 휴민트 복원했냐 이 문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어떻게 모사드, 신베트, 아만, 미국의 CIA까지도 이렇게 뻥 뚫렸나 이거죠. 지금 와서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가 맞다면 10월 2일부터 7일 사이 베이루트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들이 와서 뭔가 모임을 하고 갔다. 하마스, 헤즈볼라랑. 그걸 알았는데 뭔 내용인지 몰랐다는 거다. 그건 뭐냐? 그건 계속 테크니컬 인텔리전스, 기술 정보, 뭐 이렇게 영상으로 보고 이것만 했지 중요한 건 놓쳤다는 거잖아요. 이 군사작전을 할 때는요, 마지막 단계에서는 통신을 안 합니다. 무선 침묵입니다. 통신하게 되면 상대가 감청하기 때문에 무슨 암호 같은 걸로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작전하는 거 이렇게 하면 하지만 그것만 정해놓고 비밀리에 하거나 아니면 종이에 써서 사람을 통해서 전달하죠. 하마스하고 이런 세력들도 아마 그렇게 전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까맣게 몰랐죠. 결국은 그걸 들어가려면 그 안에 이스라엘 첩자가 들어가서 있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매수한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없었다는 얘기죠. CIA도 못했다는 얘기죠. 휴민트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국정원과 정보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기구인데 우리 국정원이 지금 너무 고급 인력들이 모여서 험한 거 안 하죠. 꼭 시키려고만 하고 또 정보사도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다 봉급쟁이가 돼가지고 에이전트를 잘 써야 돼요. 김정은 바로 옆에서 다 엿듣고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과학 정보로만 보고 다 아는 것처럼 하는데 그 전에 저한테 국정원 공작하셨던 분이 그래 우리가 많은 경우로 보고 감청하게 되면 감청은 통신하는 것만 듣는 거니까 그걸 꿰맞추면 쟤들이 뭐 하는 건지 하고 짐작은 하지만 사실은 둘이 만나서 깊숙이 하는 얘기는 못 듣기 때문에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몰랐기 때문에 당한 겁니다. 우리 휴민트 복원해야 됩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대중국, 대러시아 외교 공세를 강화해야 되고 드론사를 어떻게 할 건지 전략사 어떻게 할 건지 KAMD 강화하고 LAMD 이스라엘과 할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면서 우리의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굉장히 길게 떠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